오늘의 주제에 대한 힌트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킴스키, 라자루스, 안다리엘, 블루노노프? 오늘 주제와 연관된 단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뭐가 연상이 되나요? 이름들인가? 외국 사람 이름들인지. 술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 술 이름, 네. 위스키 이름 같죠? 저는 한인을 주제로 한 뭐 영화 이름 같기도 하고. 영화 이름? 미나리 뭐 그런 아, 느낌. 미나리. 킴스키. 김숙희. 아, 스키. 네. 스키 언니. 아, 요즘 쑥철. 쑥 많이 뜯어요. 예스러운 이름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용어에 대한 공통점이 뭔지 이 이야기를 해주실 마스터분을 오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 고명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박사님.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아까 그 단어들은 실제로 뭘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 그 북한의 해킹 그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해킹들이 아니라 국가 지원을 받는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고도의 훈련을 받고 기술을 지닌 그런 해킹 그룹들입니다. 이 이름들에 어떤 뜻이 있는지 박사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별다른 뜻이 없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한이 이제 국가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모든 해커들은 이제 북한 정부 소속입니다. 국가 소속이고 특히 그 북한의 이제 스파이 그 기관이라 할 수가 있겠죠. 첩보기관인 정찰총국이라는 데 소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찰총국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리는지는 저희는 모르고 다만 왜 이런 이름들이 생겼냐면은 이 해커들이 침입을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걸 조사하던 보안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임의로 이제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뭐 아무래도 코드네임 같은 거를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임의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숙희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식으로 이름이 정해졌냐면은 네, 네. 이 해커 공격을 했을 때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악성 코드를 씹는 그런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됐던 이메일 주소가 김숙양이라는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온 거죠. 아, 우리 약간 코드명 초코우유 뭐 이런 것처럼 별 뜻이 없는 007. 그렇죠. 네. 별 뜻이 없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라사러스 같은 거 제일 유명한 라사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에 그 러시아 유명한 보안업체인 이제 칼퍼스키에서 이 피해 사례를 조사하다가 그냥 라사러스라고 정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아무 뜻도 그렇죠. 없이. 조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뜻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이걸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과시기 때문에 이과 감성으로 정하신 거예요. 뭔지 알겠네요. 문과에 쓰면 좀 더 멋있게. 그렇죠. 좀 이 더 뜻이 은유를 있는 담았겠죠. 거. 메타포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철학제도로 갔을 때. 이과 그러면- 감성이 물씬 드러나는 뭐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죠. 네. 자, 그렇지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들이 정말 끊임없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이 기억하실 때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떤 게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알려진 거고 그리고 북한의 이제 사이버 금융 범죄 위협이 사실 국가 차원의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는 이 2016년에 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이게 가능한지도 몰랐었는데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심지어는 그냥 은행도 아니고 한 나라의 중앙은행을 해킹한 사례였습니다. 네, 중앙은행? 네. 그래서 2016년에 거의 9억 불 상당 되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그렇죠. 빼돌려고 그랬죠, 북한에서. 결국에는 그 10% 정도만 이렇게 훔칠 수 있었는데 그 액수 그렇게 목표로 했었던 액수 자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해킹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놀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한의 공격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매년 대표적 사례가 있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에 있는 어떤 상업은행을 이제 타겟을 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에 있는 은행을 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이 말타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자그마한 섬나라가 있는데 그 발레타 은행이라는 데를 공격을 했습니다. 와, 그렇죠. 전 세계 한 바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런 공격사를 보고 있으면은 이 북한이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거대 은행들은 공격을 안 합니다.
주로 이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중진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나라들의 금융기관들을 타겟을 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마 장혁 씨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왜요? 쉬워서. 아마 보안이 좀 허접하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허접하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돈을 빼돌려 가지고 이제 그 종당에는 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세탁하기 좀 좋은 곳을 많이 찾지 않을까. 아, 방글라데시 보안을 무시하는군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는 선진국이 좀 더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저 드러나는 거는 북한이 진짜 국가 지원 해킹 집단 치고는 범죄에 점점 특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게 바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누적됐던 피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가지고 전체적인 피해 그 액수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이런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보안에 문제가 있다가 특히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맞아요. 보안에 문제가 있다가 이런 평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감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드러난 게 한 12억 불 정도인데 실제 피해 금액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억 불이면 원화로 얼마죠? 1,000억 1,500원, 원이 네. 넘는 거죠? 아니죠. 1조가 넘죠. 아, 1조. 1조가 넘죠. 조 단위로. 조 단위로. 네. 불이니까 달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데. 오히려 네.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가 알려지면 자신의 금융기관도 신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쉬쉬하는 것을 악용할 수 있겠네요. 네. 북한에서는. 근데 또 거기 또 사실 반전이 또 약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행에 대한 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송금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개인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 가지고 징검다리 건너시 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 액수는 좀 그것보다 작을 수가 있는데 은행들한테는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어떻게 이 북한 해커들이 은행을 해킹하냐면은 이제 스위프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해외에 송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코드를 넣죠. 해외 기관에 대해서. 근데 이 스위프트 네트워크라는 게 어디가 취약점이냐면은 각 은행마다 있는 스위프트 전담 단말기입니다. 거기가 취약점인데 말이야 멋있게 전담 단말기인데 사실 그냥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대하는 컴퓨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스크린 하나 뜨는 거죠. 스위프트 스크린이 떠서 거기다가 담당 직원의 아이디랑 이제 암호를 넣어서 이제 그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거를 해킹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의 이메일을 해킹하듯이 그냥 컴퓨터에 있는 계정 정보를 탈취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인출을 해가지고 보내냐 하면은 이 인출해가지고 옮겨야 되는 은행에 이제 메시지를 또 보내야죠. 이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그 아이디랑 계좌를 그리고 정보를 탈취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해커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담당 직원인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나 이만큼 인출해서 어디로 보내겠다 한 거죠. 그래서 보냈는데 문제는 이 해커가 영어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네, 영어가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북한이 약해. 네, 영어가 약간 스펠링이 이상해가지고 거기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은행 기관에 이제 인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이제 둬야 되니까 중앙은행,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그때 눈치를 채고 이거 스톱을 시킨 거죠. 근데 결국엔 미국에서 덜미를 잡힌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미국이 영어를 안 썼으면 덜미를 안 썼겠죠. 원어민이 보낸 시각이 좀 달라서 그렇죠. 짝퉁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크리스가 봤을 때 딱 이거는 이상한데. 저 같으면 눈치 못 챘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 안 하시고 네. 그러신 것 같죠. 거의 영어를 잊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융기관 해킹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금융기관에 이제 북한이 처음에 이렇게 표적을 삼았는데 사실 그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은 그렇게 요즘 말로 말하자면 가성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당수가 회수가 다시 되고요. 피해액의 그렇죠. 상당수가 회수가 되고 또 다른 해킹 사례가 바로 ATM 기기들을 해킹하는 거였는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카드, 인출 체크 카드죠. 그거를 불법 복제해가지고 각 나라에 퍼져 있는 현지 범죄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ATM 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인출을 하는 거죠. 진짜 고전적인 방식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거 발품 파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가성비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해커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이제 모아놓은 범죄 수익을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과 말하자면 반반씩 나누거나 쉐어해야 분배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물리적인 이제 현금을 모으다 보니까 이걸 운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공항에서 출국을 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소지하는 외화는 얼마 정도입니까? 맞네요. 10,000불 이상은 안 되고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훔치기 쉽고 좀 더 은닉하기 쉽고 그리고 좀 더 액수가 많아도 이제 운반하기 쉬운 그래서 가상화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가상화폐로 네. 가는군요. 가상세계로.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익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범죄 수익 같은 거를 노출 안 시키고 특히 현찰화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돈 세탁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제 가상화폐가 많이 동원이 되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야 될 게 이 현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그 물질이기 때문에 돈 세탁할 때도 말하자면은 은행 대표적으로 아니면 뭐 브로커라는 사람들도 껴야 되고 수익이 브로커 피라는 걸 내야 네. 되고 수수료. 수수료를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일단 가상화폐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돈 세탁도 되고 은닉도 되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가상화폐 안에 구조적으로 있는 익명성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집중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가상화폐 범죄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체인 애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전문 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까지 한 거의 35불, 38억 불 정도의 가상화폐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 정도, 거의 17억 불 정도로 이제 북한 해커들이 훔쳤다는 이제 북한 해커들이 예. 전 세계의 가상화폐 피해 액수 중에 절반이 북한의 소행이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상화폐를 노리고 있는 여러 범죄 조직들에 비해서 북한의 해커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등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무서운 게 한 국가가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범죄에 집중할 때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거의 사이버 이제 경제 그 생태계에서는 북한이 테러 조직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해킹을 당한 적이 있지 않나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제 타겟하는 이유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거래소들을 이제 타겟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계속 이제 사례가 드러나고 있었는데 웬만한 큰 이제 거래소들은 크고 작은 이제 피해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입은 피해 금액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2017년 국내 거래소 해킹으로만 약 6천만 달러, 하나로 809억 원을 탈취했고요. 2022년에는 가상코인으로 거래되는 미국 게임 업체 엑시 인피니티가 해킹을 당했는데 이때는 무려 6억 1천만 달러, 하나로는 8,200억 원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북한이 이 돈을 고스란히 다 가져간 거예요? 이제 가상화폐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자체는 주식과 마찬가지여가지고 이걸 현금화하게 되기 전까지 한마디로 팔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냥 그 스크린에 보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상상의 돈.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장부상은 벌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죠. 이걸 현금화하는 게 항상 그 문제점이었죠. 맞습니다. 북한한테도. 그래서 지금도 아마 훔친 가상화폐의 상당 부분을 어디다가 은닉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쪽박인데. 조마조마하겠네요. 네, 가상화폐 지금 가격이 다 폭락해가지고. 이제 그 고점에서 팔려고 지금 장투하고 있는 거죠. 네. 장투. 근데 이제 그 아직도 그 큰 액수는 북한이 현금화를 못했지만 작은 액수들은 지금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당연스럽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 중에 일부를 우리나라 그 첩보 활동에 좀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지 정보원들을 포섭할 때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지금 보고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 있어가지고 북한의 가상화폐 위협이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금 자체를 대남 활동하는데 공작비로도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사님께서.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느 하나 바른 용도로 쓰는 데가 없는 거죠.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는 이미 개발을 했는데 또 뭘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만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죠. 아, 그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네, 그 핵무기 보유할 때까지만 기다려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독려하고 계속 어루만짐에 갔는데 정작 핵무기 만들어 놓고 이제 미국하고 빅딜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직 시작이야. 뭐 이러니까 주민들 입장에 상당히 이제는 좀 배신감이 많이 드는 거죠. 북한 해커들의 능력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 근데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점이 그게 더 놀라워요. 오. 이제 사이버 병력들을 키운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노력을 한 건가요, 북한에서? 북한은 이런 이 IT 기술을, 그러니까 군사 부분과 IT 기술에 접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해커 군사적 능력이 두 개 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인민군, 다른 하나는 정찰초국인데 인민국에서 이건 시작이 됐습니다. 인민군이 이미 1986년 이른바 지자동화 대학이라는 걸 설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IT 전문 인력을 양성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대학이 자동지휘화 대학이 이제 미림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미림대학이라고 하면 거기서 해커 양성소로 이렇게 좀 알려진 교육기관 중 하나입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제 친구도 미림대학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어. 이제 그 친구들은 그 입학할 때부터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4년 내껏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기술 그리고 필요하면 사이버전 그리고 이제 군내에서 필요한 전자동 장치들에 대한 제어 이런 걸 기본 업무로 4년 내껏 컴퓨터만 공부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력 있는 친구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 납품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군에 배치돼서 이제 전파 탐지기 같은 거 다루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IT랑 접목하니까 군사 장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그럼 것 같습니다. 북한의 IT 인재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해커가 되는 그게 가장 이제 엘리트인 거네요, 북한에서. 아웃풋이 좋잖아요. 그렇군요. 외화벌이가 되니까. 네. 야, 우리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때부터 전 세계 IT 붐이 일었고 우리도 IT 버블도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도 난리 아니었으니까 네. 북한도 이 대세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은 이 IT 그리고 해킹을 그 만능의 보검이라고 부릅니다. 핵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를 만능의 보검이라고 해서 이 북한 국력의 그리고 군사력의 중추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미 1980년대부터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라자러스 같은 이제 해킹 그룹이 속해 있는 정찰초국에서 점점 더 많은 가상화폐를 이제 훔치는 그런 해커들이 있는가 하면은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백신 기술만 탈취하는 그런 해킹 기관도 생겼고요. 네. 부서별로 다. 네. 그렇죠. 세분화되고 세분화되네요. 특화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는 사이버에 대해 가지고 집중을 많이 합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미림대학뿐만 아니라 뭐 김책대학 같은 대표적인 북한의 유명한 공대죠. 거기 있는 이 유능한 인재들을 또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전력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인재를 일찍부터 발굴해서 그러게요. 이 길로 가라. 이 앞길이 정해져 있다. 나라고 해서 해야 된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머리가 좋으면 the sky is limit인데 네.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치고 나라를 위해서 명령한 대로 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사실상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정도로 나라에서 키웠으면 굉장히 유명한 해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해커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해커들은 그러니까 북한 출신 해커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몇 명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이 북한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버 금융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FBI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해커들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러난 이 몇몇 해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박진혁이라는 이 북한의 해커가 이제 이름을 알 수 있게 됐고, 또 김일이라는 이제 그 해커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이 해커들을 밝혀냈냐인데, 일단 이 북한 해커들은 이제 북한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뭐 제3의 국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이제 추적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킹할 때 쓰는 이메일을 그러니까 여러 개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복된 아이디를 쓴다는 거나 이런 아주 단순한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FBI에서 파헤쳐서 이 도리어 역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해커들을 식별해낸 거죠. 굉장히 허무하게 들키네요. 이전에는 금융기관은 영어를 틀려서 들키고 이번에는 이메일을 잘못 써서 들키고. 근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얼굴 봐도 너무 어려 보여서 네. 그냥 우리 동네 뭐 고등학생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정부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라해야만 하는 개미 같은 존재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북한 해커 말고도 세계에 정말 많은 해커들이 있는데 박사님 이 사람들을 특정을 해서 FBI가 기소했을 때는 분명히 근거를 잡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돈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화폐를 훔칠 때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해커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가 있는 IP 주소 아니면은 그 이메일을 발신할 때 이제 쓰는 뭐 계정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역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근거들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북한이 가상화폐에 집중한다는 걸 알고 관련된 법안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만들어서 증거가 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한 해커들을 비록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북한과 친하는 국가들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만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도 하고 있고요. 네. 북한의 이런 해커들이 결국에는 FBI에 기소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기소가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죄책감이나 내가 잘못된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걸까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국가 지원을 받는 이런 범죄 집단이 무서운 게 범죄 논리가 이제 국가를 위한 복무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자기 변명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이건 내가 하는 범죄가 아니고 국가에서 시켜서 하는 거고 북한은 또 전 세계가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계속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자기들은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국을 하고 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이네요. 네, 그게 훨씬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데 도덕적인 책임감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그 일에 대한 그 어떤 제약이 없는 겁니다. 막 천재적인 발상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북한이 해킹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의 공공기관이나 군사기관을 해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군사 정보 같은 걸 빼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은행이나 암호화폐 해킹이라니 정말 북한이 돈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실 북한도 처음에는 90년대 말 2000년대에는 정보 수집을 위한 그런 해킹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북한이 표적으로 삼았던 대상 기관들이 방산업체 아니면 정보기관 그런 그 기관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범죄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쪽으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범죄 수익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중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이 일어나기 전부터 동남아 일부 은행에서 해킹 사례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북한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굉장히 가속화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왜 그때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가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기 시작된 시점입니다. 근데 이 범죄를 외화 벌이 목적으로 하는 거면 그럼 그에 한 수익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박사님 그걸 어떻게 막고 있나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돈 세탁을 막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해야지만 그 북한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돼야죠. 돈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이제 정부기관들이 이제 서로 협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감시망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제법으로 재무부에 핀센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핀센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 세탁에만 집중하는, 돈 세탁 범죄만 예방하는 데 집중하는, 감시하고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도 아주 밀접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훔친다는 건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웠을 부분이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돈 세탁 부분이고 그러니까 돈 세탁이 또 이제 가상화폐를 북한이 훔쳐가지고 돈 세탁해서 그거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제 전용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감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처하고 있나요?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이버 협력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합의인데 이제 한국과 미국은 이제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제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순수한 해킹 위협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이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연합훈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훈련하면은 탱크가 오고 비행기가 전투기가 나오고 그런 연합훈련을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이버에서도 이제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서 이제 사이버 플래그라 해가지고 사이버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플래그 자체는 이제 시작된 지가 거의 11년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미 간의 이제 정책 공조가 강화된다는 뜻이죠. 국가 간에 이렇게 협동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돈 세탁도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해커들이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네. 가상화폐를 훔치는 게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돈 세탁하는 게 어렵지. 북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가상화폐를 훔칠 수밖에 없는 게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력해졌고 그 북한의 대표적인 다른 이 제재 우회 수단들이 뭐 불법적인 석탄 수출이나 아니면은 해산물 같은 거 수출한 건데 다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량이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큰 돈을 벌기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당장 훔치면은 액수는 커지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가상화폐에 집중하는 거 아닐까. 북한 해커들 입장에서도 보호하기가 좋으니까. 네. 아 보고하기 예, 좋으니까. 예, 제가 어제 10억 불어치의 가상화폐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민 영웅이 되는 건데 아, 그래요? 제가 어제 100만 불어치의 생선을 팔았습니다 하면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예. 북한 정권의 그 비극 같은 게 뭐가 있냐면 그 영웅이라는 칭호는 북한사에서도 제일 높은 경지의 칭호예요. 그런데 100만 불을 가지고 들어오면 노력 영웅을 줘요. 해로. 네, 돈으로 그렇게 그 칭호를 트레이딩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을 거다. 근데 영웅 저는 칭호가 그렇게 있으면 생각하거든요. 살기 편해져요? 딱 그렇지는 그 명예 않은데. 거죠. 근데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 여기 네. 100만 불짜리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영웅 그래서 플렉스. 도둑질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범죄도. 나 비트코인 1억어치 훔쳤습니다. 그러면 동문 오늘부터 영웅이야. 뭐 이런 느낌이죠. 참 그래서 슬픕니다. 박사님, 이 북한의 해킹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스팸 메일 조심하고 피싱 메일 조심하고 믿을 수 없는 링크 클릭 안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불법 사이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불법 사이트라고 그러면은 뭐 성인물 사이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바로 이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여기 관련된 인력들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사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개인의 정보 그리고 신용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도 유출이 되면서 북한 측에선 이제 이 불법 사이트 사용자들이 누구인가를 식별해낼 수가 있어서 나중에 그걸 악용해가지고 뭐 포섭을 하거나 아니면은 도리어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뭐 돈을 훔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 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북한의 해커들에게 포섭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박사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